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입니다. 오늘은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고범진 교수가 쓴 책입니다. 까치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제가 감히 부제를 붙여본다고 하면 병자호란의 종전사유는 천연두? 이렇게 몰입표를 하나 매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방송사와 신문기자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모 대학교 사학과 출신 저자를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독서 취향을 얘기하다가 병자호란, 임진왜란, 한국전쟁, 2차 대전 이런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매우 허접한 제 성향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역사인문적 서적 말고도 다른 책도 좀 골고루 봐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주고받다가 병자호란 관련돼 가지고는 고범진 교수 책도 굉장히 볼만하다라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연구 성과도 좋고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책도 잘 만들고 논문도 잘 쓰고 그 엮은 논문을 책으로 쉽게 쓰는 재밌게 쓰는 교수님이다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병자호란 얘기는 한병기 저자의 책만 무한신뢰를 했었죠. 지금도 한병기 교수님 책은 무한신뢰를 하는 편이라 웬만한 나오는 책은 다 사서 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병자호란 완투 푸른 역사에서 나온 한병기 교수님의 책이 있고 보리출판사에서 최명길 평전도 봤었고 좀 전에 오래전에 역사 비평사에서 나온 광해군 평전도 잘 읽어봤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렇게 나름 역사책을 웬만한 좋은 저자들은 섭렵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이 구범진 교수의 연구와 저서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꼭 봐라 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하셔가지고 그날 바로 사서 읽은 책입니다. 역시나 그분 추천이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얕고 좁은 틈에서 짧은 하늘만 바라보면서 구름이 꼈네 비가 오네 하고 헛소리를 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상당히 무게가 있는 저자의 추천을 받게 됐어 본 책이 이 책인데 고범진 저자의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입니다. 고범진 교수 책인데 빛의 속도로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 이렇게 인트로 분야에서 정확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텐데 핵심은 이 책으로 인해서 병자호란에 대한 관련된 얘기가 몇 가지 고정식을 싹 흔들어 버리고 새로운 방향이 나왔다는 겁니다. 시각이 얕고 좁았고 한병기 교수와 구범진 교수의 책을 병행하면서 같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구범진 교수는 병자호란을 홍타이지의 전쟁으로 봅니다. 종전에 우리가 바라봤던 준비도 안 된 능력의 끝판왕인 조선왕조의 처참한 모습 이런 결론으로 몰아가가지고 결과적으로 홍타이지가 있는 전쟁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준비 부족으로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흘러갔는데 시각을 완전히 홍타이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돌려가지고 전쟁을 다시 뒤집어 봅니다. 전쟁이 홍타이지의 황제 등극을 위한 들러리의 필요성에 의한 전쟁이 시작된 것과 이 전쟁이 이 홍타이지의 외교 실패에서 초래했다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걸 입증시키고 다양한 사료 속에 숨어있는 병자호란의 다빈치 코드를 찾아냅니다. 그 다빈치 코드에 천연두가 있습니다. 천연두 때문에 홍타이지는 급하게 1월 16일 날 회군 결정을 하고 1월 30날 인조를 출성을 시키고 삼고 구교들을 하는 삼전도의 굴욕을 안겨주면서 잽싸게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캐는 테마가 들어있습니다. 재미납니다. 이 병자호란은 기존의 정묘호란의 조천관계를 무시한 일방적인 전쟁이었죠. 기존의 조맹관계 아래에서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결국은 명나라는 망했긴 한데 변방의 오랑캐가 군신관계를 막 종용하면서 자신의 황제 등극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발배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조선의 준비부실하고 전쟁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많은 전술들이 여러 거점을 통해 가지고 한양으로 다이렉트로 직진해 가지고 인조의 강화도 피난을 막고 서울에 고립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 선발대를 보내고 양로병진을 하고 시차 진군을 하고 겁점 정령을 완벽하게 회피했다 이런 것들은 중원의 이 피바람을 일으키며 치달리면서 습득한 홍타이지의 묘수로 인한 전장 전개 방식도 정밀하게 다룹니다. 그 과정에서 전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시간 조종하고 여러 은폐 사건도 발생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어쨌든 조선의 전준비는 나름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본 전략이 공성, 지연시키자 이런 작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 강화도라는 천혜의 요새와 천혜의 수군이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수군이 제 역할을 다한 건 아니고 강화도의 물 흐름과 날씨는 이 청군이 도강하던 시점에 조선편이 아니었었어요. 실제로 모든 전쟁의 기본이 급습에서 시작하죠. 공격한 쪽은. 그래서 피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퇴해서 재정비, 반격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전쟁의 기본입니다. 한국전쟁 그랬고 2차 대전, 태평양전쟁, 1차 대전 거의 모든 전쟁이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국력이 떨어진 나라에서는 장기 방어전이 최선입니다. 그냥 숨어서 시간이 가길 기다리는 거고 버티는 거죠. 역사 속에서는 철저히 준비하고도 개털린 전쟁도 허다하죠.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애초에 후퇴하고 거점 확보하고
침공하고 방어하고 지구전쟁의 순서는 조선의 기본 전략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초단기 전쟁, 50일도 안 되는 전쟁에 패전 책임을 묻는 과정이 모두들 그 내용들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조선 정부의 전쟁 준비나 전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건 사실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청은 중국 대륙을 막 휩쓰면서 통일왕조를 만들 정도로 중원을 휩쓸면서 훗날 대륙의 주인이 되는 군사 강국의 출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책을 내용을 뭐 다 설명하자면 끝도 없는데, 주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전쟁이 극적으로 마무리되는 핵심 요소를 구범진 교수는 찾아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자호란 마무리 시점에 숨어있던 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천연두가 창궐하고 있던 조선 한양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종료하고 이제 홍타이지가 철군하는 과정에서 한양을 들러보지도 않을 정도로 천연두 확산과 관련된 좀 심각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홍타이지 병영 측근까지 환자가 속출을 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이제 그들은 특정일 정축년 1월 17일이죠. 그날 기점으로 이제 전쟁을 다하는 전략과 전술을 급하게 수정을 하면서 협상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피두, 천연두를 피하는 거죠. 천연두 감염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속히 강화를 마무리하고 철군을 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역시나 역사의 전쟁은 양쪽 사료와 입장을 다 정확하게 다 열어봐야 되는데, 이 대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추출하고 엄밀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쟁을 바라봐야 되는 건 당연한 처사고, 이 천연두의 감염 가능성 덕분에 그들은 철군병구를 출성 항복에 이제 의뢰와 척화사진 3명 압속을 압축시키는 걸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성급하게 이제 전쟁을 마무리시킵니다. 만약에 천연두 창궐이 없었다고 하면 자칫 전쟁이 이제 지구전을 넘어서가지고 선멸전 아니면 아사직전까지 갔으면 아마 조선왕조 그리고 사대부 미래는 정말 참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3배 구고들의 삼전도 의뢰만으로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책을 보는 내내 하게 됐는데, 물론 중국의 역사에서는 정말 치욕적이고 참혹한 종전 사례도 허다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병자호란의 승자는 누구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병자호란을 전후한 외교의 승리는 누군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물론 전쟁이나 외교로 실패를 해서 조선이 피로 물들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와 전쟁 포로로 노예로 팔려간 양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우리가 큰 손해를 입어갔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소설 병자호란하고 이제 영화 병자호란으로 혼란스러워진 역사 애호가들한테 이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알려주고 사료들을 최대한 취합하고 대사해서 그걸 비교한 다음에 이제 정확한 역사를 바로잡는 태도가 뭔지 를 알려주는 상당히 퀄리티 높은 책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찾기에 바쁜 나머지 막 평가와 단죄만 주력하니까 정작 이 전쟁이라는 자체에 대한 실상에 관심이 뒷전으로 미루던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저자는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그 참혹한 전쟁의 진상규명, 전쟁의 전제 과정, 뭐 이런 부분을 다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복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간의 관심이 저조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했던 부분을 빈칸으로 채우려고 만드는 응급처방서, 새로운 시각을 만드는 논문급 책입니다. 제가 한명기 교수님의 책과 구범진 교수님의 책을 두 개를 비교해서 한 줄로 만약에 정의해보라, 이렇게 만약에 부탁을 받는다고 하면은, 한명기 교수의 책에는 원리에 접근하려는 일관적인 태도가 보인다고 하면은, 구범진 교수의 책에는 청군 선발대와 홍타이지 군의 말버급 소리가 들리고 흙먼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강화도의 조류 물살 흐름이라든지 추위가 풀리면서 이제 급격하게 햇살에 녹아다니는 성해장, 얼음 말하죠. 그리고 점령당한 강화도 수식을 점한 인조의 이제 황망하게 무너지는 봄, 그리고 서둘러 전쟁을 끝내려는 홍타이지 조업학 속에는 천연두가 있었다,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 전쟁의 최종 마무리 시나리오를 쓴 주인공은 바로 호한나마다, 이 사실이 핵심입니다. 뭐 아무튼 한국 역사의 서적을 새로운 동반자 두 거두를 만난 기분은 아주 상쾌합니다. 믿고 볼 것 같습니다. 구범진 교수의 책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병자년 12월 8일 1637년 1월 3일이죠. 그날 시작한 정축년 1월 30일 1637년 2월 24일이죠. 그날 끝난 53일간의 전쟁을 말합니다. 인조는 항복 의사를 청군에 정한 날짜가 1월 27일이었으니까 뭐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날짜를 끊자면 50일 만에 끝난 전쟁입니다. 병자호란 당시에 청군 병력이 12만 8천 명이라는 통설은 허위사실이다라는 게 이제 구범진 교수의 의견인데, 대청 황제 곡덕비의 비문을 보면은 수사적인 과정법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삼천국녀도 삼천국녀가 아니었잖아요. 갑병, 즉 갑옷을 제대로 갖춘 정규군은 그 당시에 청군의 병력 총수는 약 3만 4천 명, 쿠들러, 하인, 노복을 얘기하는 거죠. 약 11,000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당시 이제 갑병이라는 것은 무장과 출정에 따른 각종 부담을 갑병 본인이 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있거든요. 입관전에 청의 인구로 보나 뭐 경제 규모로 보나 명나라의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소국이었거든요. 그 소국에서 이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한다라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 있다, 이렇게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정묘회란 이후에 외교적 마찰과 갈등의 이 전쟁의 발발 원인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역사적 배경 또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외교 마찰이나 갈등이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의 전쟁의 실패를 설명하는데 막 주력하다 보니까 그 앞에 앞서 있는 전쟁 자체의 발발을 막지 못한 외교 실패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조선의 위정자들이 전쟁을 자초한 건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물론 이제 설령 준비가 아예 없지는 않았더라도 전쟁이 그토록 처참하게 실패했다면 뭐 결국은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니냐라고 반문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반문도 마찬가지로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 내용이라면 이 전쟁에서 도대체 부족한 건 뭐냐, 어디가 부족했던가라는 질문을 같이 던져가지고 그것도 찾아내야 됩니다. 도열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과 아예 안 던진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필요에 대해서 필요 자체를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더 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확실하게 된 내용만 똑똑 부러뜨리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종 병자호란이 당시 유정자들이 이제 무책임하고 무능력했고 또 부도덕했다, 이렇게 이제 맹비난을 팍 쏟아붓는데, 저자는 전쟁의 진상 규명이 이 책의 관심사입니다. 홍타이지는 조선이 이제 인정하든 안 하든 뭐 사실은 그분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이제 칭제 정책을 착착 진행을 했죠. 그는 병자년 4월 10일이죠. 마침내 이제 자기 혼자서 황제의 이제 즉위식을 거행을 했고, 국호를 이제 대천국, 만주어로는 다이칭구룬으로, 연호를 천총에서 숭덕으로 이제 바꿨죠. 근데 이때 마침 조선의 사신 나덕헌하고 이화기 이제 심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사건이 하나 터지죠.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홍타이지는 나덕헌과 이화를 황제 즉위식에 이제 데려가가지고 신하들하고 함께 이제 새로운 황제의 자리를 오는 자리에 이제 상고 구두들의 의뢰를 올릴 걸 강요를 합니다. 당연히 사신이니까 제국의 형제국이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스탠스를 보였겠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완강히 저항합니다. 흠신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고 뭐 하체를 쓰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할 정도인데, 이들 덕분에 이제 장대한 황제 즉위식에 흙탕물이 빡 끼어쳐지고 말아 난장판이 된 거죠. 그로부터 이제 몇 달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12월 달에 이제 마침 홍타이지는 조선에 정면한 그때의 형제 매각을 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묻는 전쟁을 일으켜서 군사를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면서 병자호란을 발발시킵니다. 직접 홍타이지가 대군을 이끌고 친정에 나선 것은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우주에 이제 발을 디딘 것은 병자년 12월 19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보다 며칠 전 청군의 선봉대 300명이 이제 조선 땅에 침투해가지고 서울을 향해서 막 치닫습니다. 죽기 살기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12월 8일날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명확한데, 이 청군 선봉대는 실로 놀라운 속력으로 조선 땅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6일 만에 12월 14일날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이날 인조는 강화도로 파창하려고 이제 서둘러가지고 궁궐을 나섰는데, 질풍처럼 들어닥친 청군의 이제 길이 끊기니까 그 보고에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허둥지둥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절화교서 얘기도 여러 책에서 뭐 다양하게 나오는 얘기인데, 이 절화교서의 여지는 아니 조만간 이제 전쟁 날 것 같으니까 그거 준비 잘해, 뭐 이런 내용인데, 운수산악계도 이제 이 문서가 사신 일행에게 탈취를 당합니다. 청나라 사신한테. 그래가지고 3월 20일날 이제 홍타이지 수중에 들어갑니다. 이 전쟁 발발 이 전야가 되니까 이 홍타이지는 이 절화교서를 가지고 전쟁 침략을 정당화시키는데 이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3월 20일날 들어갔는데, 이놈들이 이제 병자는 즉위식은 4월 11일날 했거든요. 4월 11일날 즉위식 하면서도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뒤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보니 그거 좀 끌었으면 좋겠다. 이거 끌어써야 되겠네. 이거 정당화시키는 작업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 홍타이지의 비난에 영향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논의에서도 이제 절화교서의 의미가 쟁점으로 떠오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홍타이지 이 양반 말을 다 들어가지고 절화교서를 근거로 조선이 전쟁을 자초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 너무 성급합니다. 그 페이퍼잖아요. 그리고 변방에다가 야 조심해라, 신경써, 전쟁 날 수도 있으니까 야 방비 잘하고 근무 제대로 쓰고 그 군장비 좀 손 좀 봐라, 이렇게 한 걸 그걸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 됩니까? 그 진실인지 허위수도 있고 하는데 말이죠. 아니 뭐 유사시에 대비하자는 내부 기밀 문서를 대외 선전포와 동일시한다는 건 상식에 반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대국에서. 시간적으로 봐도 최소한 7달 정도를 문제를 안 삼다가 전쟁이 발발한 시점에 이래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니 이 절하교수는 홍타이즈로 해서 그 전쟁을 발발시킨 원인이 아니고 그가 전쟁 발발의 책임을 조선에게 돌리기 위한 빌미였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홍타이즈는 전쟁을 발발시키면서 절하교수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7개월 만에. 이렇게 써져야 되는 겁니다. 절하교수 때문에 양국관계가 곧장 파국에 이런 것도 결코 아니었다고 저자는 봅니다. 그래서 인조는 절하교수를 하달한 다음에도 춘신사, 회답사 뭐 이런 사람들을 심양으로 계속 보냈거든요. 물론 심양에서도 청에서 받아줬고, 춘신사가 뭐냐면 매년 봄마다 이제 팡이라든 정기사절이거든요. 회답사는 홍타이지가 전년에 이제 사망한 인열왕후 국상의 조문상을 이제 파견했던 것에 감사하다는 뜻을 거꾸로 전하기 위한 화답사였거든요. 당연히 홍타이지도 절하교수를 입수한 뒤에도 이들 사절들을 심양 방문을 허락을 했거든요. 절하교수 이후에 이 양국관계가 외교관계 이랬다면은 조선이 절하교수로 인해서 전쟁을 자초했다 이렇게 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핑계거리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절하교수하고 눈을 떼고 이별을 할 때가 됐습니다. 절하교수를 매달리다 보면은 이 부지불식간에 홍타이지가 내세운 침략 정당한 논리 늪속으로 쭉 빠져들어갈 수 있어 거기서 허우적대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누르하치는 기간적으로 보면 1559년생이고 1626년까지 살았는데 재위기간은 1616년부터 1626년까지죠. 그 일에 그 만주 사람들이 주변 적대 세력을 상대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홍타이지가 병자년의 조선 침공에 부여한 이미지는 종래의 수많은 전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컸다는 데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범진 교수는. 첫 번째로 다른 무엇보다도 그는 병자호란을 남의 손에 안 맡겼습니다. 자신 직접 지휘하여 친정으로 이제 전쟁에 임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휘했다는 건데 병자호란이 홍타이지가 직접 친정을 했다라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후에 홍타이지가 적국 땅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작전을 친정으로 치른 것은 병자호란이 유일무이했거든요. 홍타이지는 병자호란에 앞서가지고 배후의 위협을 잠재우기 위해서 명나라를 먼저 침공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뒷단도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에 정면으로 반하는 얘기입니다. 홍타이지는 병자호란에 앞서가지고 배후 위협을 잠재우기 위해서 명나라를 먼저 때리고 왔습니다. 대략 병자년 가을 7월하고 8월 2달 동안에 청군은 명나라 수도 일원을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다시피 하면서 약탈을 했습니다. 이는 몇 달 뒤에 이제 홍타이지가 본국을 떠나가지고 조선 땅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 명나라가 이제 배후를 칠 엄두자체 못 내게 만드는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홍타이지는 최소한 그 명의 최대 조공국인 조선으로부터 인정이라도 받아야 이 칭제의 명분이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정치적 권위가 걸린 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업적이 필요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홍타이지가 친정을 결단한 것은 바로 이 이유들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타이지가 전쟁 초반에 이 판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승부수를 던진 거는 심양을 떠난 다음 날인 12월 3일입니다. 이날 홍타이지는 마푸타하고 로사에게 300명의 병력을 줄 테니까 이 상인을 가장해가지고 밤낮없이 달려가지고 조선이 왕이 사는 왕성을 포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300명은 이제 전봉이라고 불렀는 부대인데 청군 중에서도 기동력이 가장 센 경무장의 최정예 기병이었습니다. 로사의 선봉대는 압록강을 건넌 지 엿새 만에 12월 14일 도도부대하고 여투부대는 1회 만인 12월 16일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청군의 작정이 조선의 이 조정이 착각을 유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전쟁에 빗대자면은 홍타이지는 공수부대를 안주에 그냥 낙하시킨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된 셈입니다. 눈을 뜨니까 와 있었거든요. 이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홍타이지 입장에서 만약에 좀 지켜보자면은 개전 초기에 로사 선봉대가 거둔 성과는 엄밀히 말해서는 절반의 성공입니다. 반박의 성공을 못했던 거죠. 인조를 이제 도성에 묶는다는 애초에 작전 목표를 100% 이제 실현하지는 못했던 거죠. 강화도 파천을 저지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절반 정도의 전격 작전이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병자호란 무렵에 만주에서 이 한반도에 걸쳐가지고 치명적인 우역이 또 급속하게 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들이 이제 폐사를 했고 병자호란 말미에 천연도가 퍼져가지고 철군에게 이르게 된 이런 사연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역이 생겨가지고 식량을 나눌 수 있는 병기를 나눌 수 있는 우마를 끌지 못했다는 것도 나름 이들의 고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천연도가 퍼졌던 거죠. 청군의 전력과 지금까지 크게 강조됐던 요소인 홍위포 문제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벌봉과 남한산성 쪽에서 남한산성 행궁 쪽으로 포를 쏴댔다고 하고 몇 발은 또 지붕에 직격을 했다고 하니 되게 공포에 떨었던 요소 중에 하나인데 현재 그 내분의 실문이 남아있는 숭덕 8년에 주셨던 신의대 장군을 보게 되면 청군의 홍위포는 구경이 13cm에서 14.5cm 정도 됩니다.
한뼘 정도 굉장히 큰 거죠. 호신이 264, 305cm, 3m가량 되는 거죠. 무게가 3,600근에서 4,000근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조선군도 화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16세기 중엽에 주조했던 천자총통이나 지자총통이 지금도 현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원을 보자면은 구경이 10에서 13cm, 길이는 90에서 130cm, 1m 조금 넘죠. 무게가 300에서 400kg 또는 500에서 600kg. 이는 500에서 한 600, 한 70건 정도 되죠. 지자총통은 직경이 한 10cm 정도로 작고 당연히 길이는 80에서 90cm, 1m가 안 되고 무게가 70에서 150kg 정도 되니까 120건에서 한 250건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250근인데 천자총통이 670근 정도 되는데 무게가 3,600근에서 4,000근 정도 되는 화포를 들고 왔던 겁니다. 비대칭이었죠. 이처럼 이제 홍위포는 그 크기에서 이제 조선군을 압도하기도 했고 이 크기만큼이나 이제 사거리도 길어가지고 제대로 쏘면 최대한 9km까지 갔고 유효 사거리가 한 3km 정도 되는 2.8km 정도 갔다고 하네요. 이 홍위포 등장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셌던 화포로 알려진 게 불란기 대포인데 유효 사거리가 1km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당시 홍위포 위력은 말 그대로 굉장히 막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벌봉과 남한산 정상에서 행궁까지는 2km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강화도 작전에서 청군이 홍위포를 투입해서 거둔 실전 효과를 따져보면은 조선 측의 가장 심리적 효과는 충격적인 효과는 많이 줬겠죠. 소리도 크고 하니까 멀리도 가고. 근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타격을 주려면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멀리 날아가가지고 그게 매우 제한적이었다라고 역사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직접적인 맞았나 안 맞나 지금 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알 길은 없는데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그 먼저 청군이 강화도 작전에 투입한 홍위포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기록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움됐다면 막 쏘아졌겠죠. 사료에 의하면 청군이 강화도 작전에 투입한 홍위포는 겨우 세문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청군 진영에서 이제 강화도 작전 당시 홍위포 운용으로 전공 포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약발이 먹혀가지고 수고했다. 그리고 상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봤더니 우전초하 소속의 장성덕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이 지위가 나루장에 이제 불과했던 사실을 들 수 있는데 이 전후 농공행상에 겨우 한 명밖에 없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당일 전장에서 청군이 홍위포로 거둔 실적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런 걸 반증하는 거. 소리만 컸지 별로 약발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조의 이 출성은 홍타이지가 내건 충전 조건을 받아들인 결과였고 홍타이지가 그런 이제 종전 조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거는 그로부터 한 열흘 전인 1월 20일이었죠. 근데 1월 20일 새벽에 이제 청군은 남한산성에 있는 조선 조정에 홍타이지 국사 한 통을 던집니다. 이 국사에는 홍타이지는 인조가 이제 출성을 하고 척화신 두세 명을 이제 박송하기만 하면 묶어서 내보내면 전쟁을 끝내겠다. 그리고 난 철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는데 고립무원 궁지에 몰려있던 인조 입장에서 말하자면 파격적이고 관대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관대한 거였습니다. 이로써 이제 인조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수용을 하면서 단지 이제 두세 명의 척화신을 포박해서 보내고 자신이 남한산성에 나가기만 한다면 뭐 더 피를 흘릴 필요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그런데 홍타이지가 제시한 이 두 가지 조건은 조선의 조정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것이었죠. 신료 대다수가 척화를 주장했는데 두세 명만 희생양으로 골라가지고 사지에 밀어넣는다는 건 차마 할 수 없었던 짓이었죠. 사람이라면. 그래서 인조의 출성은 더욱더 인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분류되면서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아니 뭐 오랑캐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나갔다가 성을 나갔다가 자신 저놈들이 배신이라도 하면 완전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잘하면 목이 댕강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포로로 중국으로 청나라로 끌려갈 수도 있는 사안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조선조정은 옛날에 송나라 때 휘종과 흠종이 겪었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찌 뗀 놈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믿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것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송나라 그 8대 황제 휘종하고 9대 황제의 흠종인데 최후의 그 북송 황제가 될 흥종이죠. 1127년에 정강의 변을 통해 가지고 금나라에 포로로 잡혀 가지고 북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후에 그 머나먼 땅에서 모진고초를 겪으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모진고초라는 게 뭔가 하면은 휘종은 좁은 방에 이제 방치해가지고 비참하게 굶어 죽어갔고 흠종은 말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말벌구에 밟혀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버티다가 종묘가 달라갔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면서 인조는 그 두려움에 따라 홍타이지는 1월 20일자 국서에 대해서 인조는 바로 다음날 이제 청군 진영에 답을 보냅니다. 답서 문장이 이렇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조선국의 신 이종이 대청국 관은 인성황제 폐하께 삼가 상사합니다. 1월 19일 청군 진영에 보낸 국서까지만 해도 조선국왕이 대청국 관원 인성황제께 삼가 서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신 이종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답서에는 인조가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썼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홍타이지를 폐하라고 불렀습니다. 완전한 칙신의 서식이었던 거죠.
그 대신에 인조는 자신의 출성과 척화신의 박성 없이 군사를 물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홍타이지의 조선 침공이 궁극적으로 인조의 칭신 거부에서 비롯됐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인조의 완전한 칭신으로 전쟁에 밟아온 의미는 일단 해소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은 이 두 가지 조건, 특히나 인조의 출성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이유야 뻔하지 않습니까? 좋게 말할 때 안 나왔고 결국 홍타이지가 와가지고 직접 찾아와서 나오라 안 나오다가 결국 나오게 되니까 약이 올랐겠죠. 인조는 1월 20일 날 제차 청군에 전달한 국서에서도 출승만은 면하게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착화신 두세 명을 포함해서 이제 포박해서 내보내는 요구에는 한 발 물러서서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시에 평양 서윤으로 나가 있던 이 홍익환을 척화신의 이제 대표로 거명을 했고, 나머지 척화신은 청군 철수 후에 이제 책출해서 보내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측은 이제 더 이상 양보하려고 들지를 않았습니다. 이 양반들은 아예 국서 접수자 전지 거부를 하고 인조의 출성 수욕을 압박했죠. 이 협상은 인조 출성 문제를 놓고 딜레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인조는 1월 27일 날 마침내 출성 의사를 밝힌 국서를 내보냅니다. 1월 28일에는 홍타이지가 이제 종전 이후에 조선이 행해야 될 일을 쭉 제시를 하고, 출성했을 때 인조의 신변 안전하고 종묘사직 보전을 재차 확인을 해줍니다. 두 번, 세 번 확인해달라 그랬겠죠. 이에 따라서 인조는 1월 29일 날 척화신 윤집 5달째의 신병을 이제 청군에다 넘겼고, 그 다음 날인 1월 30일날은 마침내 남한산성을 나와서 삼전도로 향합니다. 인조가 1월 30날 이제 출승하게 된 경위가 뭐 이렇다고 치면은, 그것도 종묘사직과 인조의 왕위가 보존되는 형태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는 한 두 가지 요인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전 쌍방 간의 이제 협상이고, 청군의 강화도 점령이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홍타이지는 1월 20일날 인조에 출석하고 척화신 두세 명의 박송 조건으로 평화적 철군을 약속을 했고, 비록 우여곡절로 뭐 겹치긴 했지만 조선 측이 결국 두 조건을 수용하자면서 약속을 지켰는데, 따라서 인조가 종묘사직의 이제 보존과 자기 왕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은 것은 뭐 궁극적으로 쌍방 협상을 잘 했다, 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르긴 합니다. 정축년 1월 중순의 전황을 비춰보면은 청나라 군사가 남한사성의 조선 조종하고 협상을 벌였다는 그 자체가 기이한 거 아닙니까? 이 남한사성의 조선 조종하고 협상에 나갈 때 동기는 그것도 고작 인조에 출성하고 척화신 두세 명의 박송이라는 조건밖에 안 내걸고 철군 협상에 나설 동기는 좀 찾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또 뭐 결국에 가서는 뭐 협상을 벌일 요령이 있다 치더라도 이 홍타이지가 최종 철군 조건을 제시한 1월 20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남한산성의 식량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 가령 뭐 한 식량이 2월 20일 정도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협상을 한다면은 훨씬 더 청이 유리한 고지에서 아사 직전에서 그냥 구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남한산성의 조선 조정이 식량 부족에 시달렸듯이 청군도 식량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홍타이지는 정월 16일, 1월 16일 날 중대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을 서둘러 끝내야 되는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선에 널리 유행하던 전염병인 마마, 즉 천연두, 스몰팍스. 이 천연두는 청주는 만주인들, 그것도 홍타이지한테는 특히나 이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묘호란 당시에도 생신 보일러들이 이 마마를 피해서 각자 흩어져가지고 교연했던 기록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사실들을 은폐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조선의 죄를 묻기 위한 의로운 전쟁은 하늘의 은혜와 함께하는 것인데, 이 마마를 극도로 두려워하던 만주 사람들은 신의 뜻인 마마와 관련된 사실을 남겨둔다면 만약에 의로운 전쟁이라는 서사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정면으로 대치되니까 통째로 사상이 흔들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묘호란 시기의 기록에는 전쟁이 막 끝난 뒤긴 한데, 그나마 만주어 당안에 보면 조선에서 천연두 발생 사실이 살짝 언급이 되어 있긴 한데, 병자호란 시기의 경우에는 청의 전쟁 기록에서 천연두에 관련된 언급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이 병자호란 때 천연두 문제가 지금껏 주목 대상이 안 됐던 이유, 떠오르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 근거가 별로 희박하다는 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병자호란 때는 겨울이니까 정묘호란 때보다 계절적으로 마마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런데 병자호란 기간에 마마와 관련해서는 고의적으로 침묵에 의한 은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을 떠나올 때 이제 조선 관원들이 홍타이지가 관할 경례를 지낼 때 마중을 나와가지고 보통 길가에 이제 꿇어 앉아가지고 배웅을 하는데, 이럴 경우 이제 홍타이지가 그들하고 근거리 접촉을 기피하는 형태를 보였다고 기록에 나와 있죠. 이 홍타이지는 심지어 심양에 도착한 뒤에도 한동안 조선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접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병자호란 당시에 조선의 마마는 결코 청군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청군 진영을 이탈해온 각 군사 지휘관이 4명이 대오를 이탈해가지고 서둘러서 탈영해가지고 귀국해버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 내용이 청군의 보고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보다도 훨씬 심각한 사례는
두말할 나위 없이 홍타이지의 어영 부근에서 마마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숙소 바로 근처에서 발생한 마마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홍타이지는 생신 보일러들하고 함께 곧장 피두를 위한 치과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최근에 우리 코리아 팬데믹 초기에서 중기까지 해도 7일에서 열흘 동안 우리 의무적으로 격리를 했듯이 이 초기 단계에는 확진자 발생할 때 예방접종 관계없이 한 7일 이상 격리를 했지 않습니까? 확진자와 동거하는 사람은 접종 환자의 경우에는 수동 감시를 했지만 미접종자들은 확진자와 함께 자가격리를 했어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전황도 압도적으로 우세였고 앞으로도 최소 한 달 이상 조선에 머물 예정이었는데 남한 선생에 고립된 조선 조정과 협상을 나눌 이유는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1월 16일 날 청군진영에서 이제 중대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보토휘하에 있는 나루에 마마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이제 드러난 거죠. 더구나 이 환자는 홍타이지 진영에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조선에서 철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떤 전쟁보다 이 많은 병력 투입했지, 거기다 빈손으로 귀국할 수 없지, 명분은 필요하지, 이런 상황에 마마가 막 걷잡없이 퍼지니까 어떻게 하든 조선왕을 빨리 투항시키고 끌어내가지고 전쟁의 논리를 만들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조선이 이제 말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하튼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홍타이지는. 그래서 홍타이지는 바로 다음날 정월 17일 날 남한산성에 조선 조정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협상 전략은 주요했고, 조선왕의 출성, 두세 명의 박송을 철군 종전의 조건으로 제시를 했던 거죠. 깔끔하게. 이제 철군한 홍타이지는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21일 날 심양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죠. 4월 10일 드루건이 소윤세자하고 조선 인질포로를 심양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홍타이지는 여전히 이제 마마 감염을 두려워해가지고 일영하고 안 만나주고 그 만남을 윤 4월을 한 달 이상 뒤로 미룹니다. 그 당시 심양에서는 천년도 자가격리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둔 걸로 보이네요. 2월 달에 심양으로 들어가고 2, 3, 4 하고 윤 4월에 만났으니까 최소 3개월은 안 보겠다, 이런 스탠스였던 것 같아요. 자가격리 기간, 의무격리 기간이 3개월이었나 본데요. 청군은 천연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전쟁 초기 때부터 지휘관을 숙심과 생신, 천연도에 감염 경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은 좀 앞서간 것 같아요. 여기서 알아볼 내용은 아니긴 한데, 이 한 전쟁이 끝나고 상대방 군주를 끌어내는 방법 중에 제일 악랄한 게 면박여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손을 뒤로 묶고 관을 짊어지고 사자한 모양으로 끌고 가는 걸로 시작되는 고전적인 항복의식을 처음에 인조에게 요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청측은 면박이층 같은 이 허다한 짓을 싹 면제해주죠. 덕분에 삼전도 의례는 전형적인 항복의식과는 처음부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삼전도 의례가 사실상 항복 의례의식이었다고 이제 그런 점에 견주자면은, 위에 나타났던 그 의례 진행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난 인조에 대해서는 실로 예상 밖으로 우대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은 문화 강국에서 그랬을려나? 결국 홍타이지는 미완에 그쳤던 병자년 10월의 황제 즉위식을 정축년 정월에 삼전도에서 완성한 꼴이 됐죠. 그것도 좀 고차원적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홍타이지는 본인의 정치적인 야심과 아젠다를 끝까지 잊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수미가 상응하는 형태로 본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의 대미를 장식했던 셈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저번에 병자년 4월 11일 그 황제 즉위식이 미완으로 인해서 잉태됐던 병자호란이 정축년 1월 10일 날 이제 황제 즉위식이 고차원적으로 완성이 종결됐다고 치면은,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철저하게 홍타이지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범진 교수는 말합니다. 링컨의 말을 빌려오자면은 병자호란은 홍타이지에 의한 홍타이지를 위한 전쟁이었다가 고범진 교수의 정입니다. 홍타이지 혼차 북지고 장구친 병자호란, 고범진 교수의 책이었습니다.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